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그런데 어쩌면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시험대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지난주까지의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표현을 좀 쓸 정도로 나스닥이 6일 연속 랠리를 어느새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지표가 또 좋았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하락했고요.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게 정말 경기 침체 괜찮은 건 아닐까? 완화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모두가 부진할 것을 알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는 그 시험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융업종이 긍정적인 실적을 좀 내주면서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언급들을 내주면서 시장의 활기를 돋게 했는데요. 반대로 또 델타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든지 뭔가 조금 아쉬운 불안불안한 그런 실적을 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에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말 4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해답지에 있는 종목인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험때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준비해 보시죠. 자, 그러면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주말간 뉴욕 증시에 있었던 일들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 회복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소비 심리 계속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연말부터 계속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좀 회복됐나요? 네, 1월달 조사에서 64.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한 수준이고 예상치가 60.5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감정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15.5%나 12월 달보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느리지만 그래도 하락세 이런 것들이 시장의 소비자들을 좀 안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자들은 올해에도 자신들의 소득이 잘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하듯이 이제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크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사이에 한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용부터 시작해서요. 소비자 물가지수 좋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역시나 또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시장의 예상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봤는데 보면은 이제 화요일 날 뉴욕 지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나오는데 역시 계속 하락세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로 넘어가면은 코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떨어지는 걸로 예상되어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락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둔화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이 차트로 한번 보면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그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너져서 내려가면은 물가가 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팬데믹 들어가기 직전에 5% 아래 4.5% 정도에서 머물러 있던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좀 많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표가 얼마만큼 서로 상세해질 수 있을지 같은 날 발표되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발표되면서 얼마나 상세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후에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 베이지북 발표되면은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여러 총재들이 이번 주에 또 총재도 거의 대부분 나와가지고 매일 발표를 하거든요. 연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지금 금리가 올라갈지 지금 2월 1일 날 발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 금리 이상 올라갈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하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5% 이상 넘어간다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총재들이 나서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면은 5% 아래에서 올해에 금리 인하될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7이고요. 소매 판매는 5. 이 두 가지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채 한도입니다. 어쩌면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었죠. 이 사람의 얼굴을 이제부터는 좀 주목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는 이제는 좀 친근해진 메카시 하원 의장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는 결국 그때 좀 걱정했던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분은 뭐 다들 아시겠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부채가 다시 한번 한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직접 서한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의회에 적시에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메카시 의장은 뭐 부채 한도 이 협상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공화당 쪽의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뭔가 좀 카드가 맞아야 우리가 동의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또 국방 예산이 요즘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국방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지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세무사님 이게 트럼프 정부 시절처럼 좀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디폴트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우체부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우체부들한테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체국이 이제 연방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월급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복지, 노인들 사회복지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단계별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채 한도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2011년도에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제 예산 통제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때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 셧다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셧다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 5% 정도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거나 이러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이제 트럼프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부 폐쇄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 1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좀 경기 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될 경우에는 정말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정부 폐쇄 사태 이러면서 트럼프 시절에는
V자 패턴으로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정말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올라서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거다. 공화당에서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권한을 축소시키겠다. 이걸 지금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정말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S&P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에 대해서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낮춰버리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디폴트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공무원들 월급 안 주고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은 민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립이 되면 앞으로 지금 나온 게 한 3, 4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해 주신 거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될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겨났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나 실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고, 과연 그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맞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 지나겠구나, 어느 정도 바닥 지나갔구나,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매출이 11%나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불황을 연착륙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강세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7%나 순이익이 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괜찮은 모습 보였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았어요. 블랙록은 이제 워낙 투자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대출이나 어떤 그런 리테일 분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이익이 한 21% 정도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 대신에 매출은 8% 늘었고,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준비금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좀 순이익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얼마만큼 기대치를 맞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 스타트 잘 끊어줬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화요일 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 있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찰스 스왑이 있고 알코아가 실적 발표하는데, 알코아가 이제 미국 대표적인 제조업체인데 순이익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하죠. 그리고 목요일 날 결국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프록트 앤 갬블도 나오는데 넷플릭스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으로 60% 이상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존슨앤존슨부터 버라이전, 럭히드 마틴,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3M,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하는데 조금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 반도체 관심 많은데 13%나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럭히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기술주들의 하락을 지수 측면에서는 방어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은 놓치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거고, 이 부분이
또 아까 봤던 우리가 소매 판매 둔화 쪽하고 맞물려 가지고 해석이 되면은 지수가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을 조금만 그래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의 랠리도 중요하지만 내 종목이 결국 주가가 오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실적 시즌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해지고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는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수 세무사와 함께한 애프터마켓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월 13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대형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었죠. 다우지수가 2%, S&P 500이 2.67%,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4.82%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섹터 종목별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호실적 발표가 많았던 금융 섹터가 0.75%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3% 가까이 오르는 등 임의 소비재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의 흐름이 약했고요. GM과 포드 등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날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장 초반 이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은행 경영진들의 경제의 불확실성과 완만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JP모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이익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완만한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손 충당금 규모를 전분기 대비해서 49% 늘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는 장 초반에 3% 이상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결국 막판에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2.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도 1.69%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은행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덩달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역시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장중 5% 이상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문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주가 하락을 만회하고 다시 상승 반전해서 3%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결국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델타항공은 급락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3.5% 하락했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1분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포드가 5% 넘게 하락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4.75%, 리비아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기차 재고 증가로 인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도 역시나 장중에는 5% 정도 급락했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해서 약 1%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글로벌 생산 체계를 지닌 테슬라가 가격 결정력을 지녀 1% 미만으로 하락했고 다른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 그리고 달러와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국제유가는 약 2% 올라서 80달러 가까이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7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9개월 내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적인 저항선인 192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약 1.2% 상승해서 19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26.4% 상승해서 2만 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주요 은행들을 필두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었죠. 17일인 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8일에는 찰스 슈왑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9일인 목요일에는 P&G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자제가 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2월 FOMC 전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